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묘국 씨는 올해 42세로 30살이 되던 2009년부터 복단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일찍이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와 성균관대학에서 유학을 한 경험이 있으며 중국에서는 최고의 한국 전문가 중에 한 사람으로 거론됩니다. 한국 관련 직함만 9개를 갖고 있으며 작년에는 중국을 대표하는 100명의 학자에 소개되기도 한 사람입니다. 형 교수는 특히 수많은 논문을 끊임없이 발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배경으로 보시는 저 제목들이 전부 그녀가 쓴 논문들의 일부입니다. 학자란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형 교수가 작년에 쓴 중견 국가인 한국의 리더십에 대한 발전과 변화라는 논문 중 일부가 며칠 전 언론에 발표되어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소식을 제가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형 교수는 한국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먼저 관련 글을 보시고 뒤에 댓글 반응까지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들파워, 다른 말로 중견국가는 초강대국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일컫는 말입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나서 이 중견국가들이 국제무대에서 보여주는 파워는 이제는 무시 못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한국 또한 냉전시대처럼 강대국에만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외교력을 넓히고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점점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슈퍼 강대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제적인 이슈에도 일반 국가들의 영향력을 넘어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 균형자의 역할, 적성 국가에 대해서는 조정자의 역할을,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후진국을 이끌고 문화적으로는 각국의 선진 문화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자신들만의 힘을 구축하고 어떤 외교적 노력을 통해 동북아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을 뒤따르는 또 다른 중견 국가들이 한국의 어떤 점을 롤모델로 삼아 자신들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지를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의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센터 CSIS의 한국 연구 주임인 빅터 차는 심지어 한국을 중견국가에서 대국으로 전환된 나라로 구분짓기도 했으며, 세계 체제론을 확립한 미국의 사회학자인 이메뉴얼 월러스틴은 한국이 오히려 자신들의 지정학적, 정치학적 요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국, 일본, 미국 및 러시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세계 10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근거로 국제사회에서 자신들만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중개자의 신분으로 외교적 성과를 얻고 있는 한국을 지금 각국의 전문가들은 중견국가 중에서도 홀로 권리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다른 중견국가들과는 차원이 다른 환경에 있어 전통적인 중견국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난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득실되는 사거리에 서 있으며 그 위로는 북한의 군사적 도전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비웃듯 96년 소위 부자클럽이라는 OECD에 가입하고 99년 9월에는 정식으로 G20 구성원이 됩니다. 그리고 2018년 한국은 드디어 국민 총소득 3만 달러의 시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한국은 이러한 경제적 지표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화산업의 파워는 실로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영화와 드라마, 음악, 음식을 선도하는 소위 한류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으며 한국의 수많은 작품들이 국제무대에서 각종 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세계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한국은 독특한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적극적으로 협조자와 균형자의 역할을 자처해 외교적인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한반도는 대국들의 이권이 충돌되는 지역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자신들의 위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내에서의 강대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하고 또 안으로는 미국과 북한의 충돌이라는 리스크를 늘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자신들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켜버립니다. 자기 주변 강대국들의 힘의 균형을 위한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하며 자신들의 지위와 안전을 확보하고 강대국의 전리품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즉, 한미동맹의 기초 위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리더십을 보여주며 외교적인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중재자 역할은 지역의 긴장 완화에 큰 영향을 줬으며 한반도는 자신들의 힘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모습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중국 정책이 우호적이라 말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국은 가장 중요한 고비 때에는 여전히 한미동맹을 우선시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국토 면적이 협소하여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가 밀집한 한국은 그 해결책으로 대외무역을 선택합니다.
한국 경제의 발전에 대기업의 힘은 무시 못할 근간이며 기초입니다. 이러한 대기업을 앞세운 한국은 여러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기 시작합니다. 핸드폰, 자동차, 전자,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 등 전 세계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기업들은 전 세계 각지에 거점을 갖고 있으며 해당 투자국의 정재계 인사들과 밀접한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힘은 한국이 외교적인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는 큰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과 공평을 내세운 한국의 자유무역의 기치는 2020년 1월 기준 전 세계 56개 국가와 16개 항목에 이르는 FTA 체결로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국과 미국, EU 회원국, 동유럽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반세기 만에 민주화와 공업화를 이룬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국가입니다.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나라로 변한 한국은 자신들의 경제적 경험과 자금, 기술 등을 지원하며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건강한 교량 역할을 하기에 한국이 개도국이나 제3세계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대국들보다 높은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세 번째, 한류를 통해 전 세계의 문화적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경제, 군사력, 과학기술 같은 하드웨어 지표들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파워, 즉 한국인들의 문화, 가치관, 의식 형태 등을 타국에 알리는 그 힘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한류를 통해 전달되는 그들의 이미지는 타국에서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올리게 만들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게 합니다. 한국국제교류단체에서 113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지구촌 한류 현황의 수치를 보면 현재 94개 국가에 1843개에 달하는 한류 관련 협회가 있으며 그중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457개 그리고 미주 지역에 712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서운 것은 이러한 한국 문화의 긍정 이미지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거대한 이익을 가져올 뿐 아니라 타국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자리잡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2020년 2월에 발표한 2019년 대한민국 이미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76.7%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하며 이러한 이미지를 갖게 된 주요 요인으로 38.2%가 K-팝이나 한국 영화, 한국 문화를 14.6%는 한국의 경제 수준을, 14%는 한국의 문화유산을, 그리고 11.6%는 한국 제품 및 브랜드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문화의 힘입니다. 네 번째,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합니다. 21세기가 도래하면서 세계는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전통적 안보 분야란 핵 안전, 에너지 안전, 테러에 대한 안전, 환경오염, 해상의 위협, 공공위생 등에서 이루어지는 안보를 말합니다. 이는 전쟁보다 더 큰 위협이며 전 세계가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입니다. 힘있는 중견국가의 적극적인 참여는 개도국가, 제3세계 국가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다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위기들에 대응하자며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살상무기의 확산이나 해적의 소탕, 공중위생,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위기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평화 유지에 힘쓰자며 전 세계의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일 많이 노력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93년 한국이 처음으로 소말리아의 평화유지군을 파병한 이래 앙골라, 서부사하라, 동티모르, 아이티 등의 지역에 모두 7차례 군부대를 파견하는 모습을 보이며 더 이상 한반도의 안전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행동으로 국제사회에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자국의 정치적 안정과 미중 간에 위치한 한국의 해법, 여기에 더욱더 공고해지는 국제사회의 연대에서 한국이 해야 할 역할들을 더욱더 잘 보여준다면 한국의 밝은 미래를 의심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관련 댓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이 한국 지하철의 노약자석에는 젊은이들이 앉지 않는다는 것. 계속 비워두고 가던데 이건 확실히 중국보다 앞서더라. 한국은 여전히 보좌역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대국이 되고 싶지만 대국의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의 피와 땀으로 국가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나라가 한국. 김치 원료는 전부 중국에서 가져가면서 김치 원조국이라고 말하는 나라 아니야? 한국은 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국가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솔직하고 착하고 교양도 높거든. 한국이 국가야? 그냥 중국의 부속국이지. 한국 비하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말자. 한류 스타들이 중국에서 얼마나 인기 있는지 알면서 온라인으로 떠들어대기만 하는 주제에. 한국 별로지만 그래도 애국정신만큼은 중국보다 훨씬 강한 건 인정. 한국은 결국 서양 국가들의 힘을 등에 업고 발전한 나라일 뿐 그들이 어떻게 미국 사람들을 도와 중국에 대항하는지 잘 살펴봐야 해. 자원이 없어 사면 초가지만 국민들이 근면하고 비즈니스적인 영민함이 있지. 비전이 있는 국가라는 말이야.
하버드 대학의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슈 교수는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한국이 이미 새로운 선진국의 일원이 되었다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정작 한국인은 밖에서 들려오는 한국에 대한 높은 평가에 익숙하지 못하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